아니야 마이크, 네가 그래. 내 길을 만져야 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 거긴 내 민감한 곳이야. 기분이 좋아. 비하인드 더 붐 두 번째 에디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청에 따라 오늘은 슈레더, 제 아버지죠, 그리고 보스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페페의 견인 서비스의 역사와 여러분이 항상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댓글로 올라오는 똑같은 질문들 말이죠. 오늘은 제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페페의 견인 서비스의 역사에 대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제 아버지는 70년대 초에 1964년식 1톤 픽업 트럭을 가지고 계셨고 LA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원조 재활용업자 중 한 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온수기, 스토브, 냉장고 같은 무거운 것들을 수거하곤 했어요. 그들은 톤당 32달러를 줬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애덤스와 롱비치까지 가져가셨죠. 그 고물상, 그 재활용장은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톤당 32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걸 힘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그리고 제 형은 거기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죠. 형은 10살이었고 그곳에서는 저울에서 무게를 쟀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쟀어요. 그 차이가 바로 톤당 32달러로 계산되는 거였죠. 제 형 베니는 10살 때 클러치를 힘들게 밟으며 앞을 보고 운전했어요. 유턴도 하고 부딪히고 덜컹거리기도 했지만 결국 운전을 배웠죠. 11살 때 매니 형은 픽업 트럭을 완벽히 다뤘어요. 저는 아버지와 그런데 같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들어오거나 엔진이 터져서 연기를 내뿜는 차를 몰고 오거나 아니면 캐딜락, 쿠페 드빌, 세단 드빌 같은 거대한 차들을 끌고 들어오는 걸 보셨어요. 링컨은 6,000파운드였고 세대 합쳐 3톤이 넘었죠. 그걸로 6을 벌어 순식간에 100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이 일로 그 일부밖에 못 벌고 있네 라고 생각하셨죠. 아버지는 예전에 토우바라고 불리던 것을 구하셨어요. 볼 히치에 연결하고 당시 모든 채에 있던 강철 범퍼에 클램프로 고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비 손잡이를 조이면 점점 단단해져서 그냥 차를 끌고 오면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차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당시엔 보통 차를 그냥 주고 사람들은 내 땅에서 가져가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바퀴가 없거나 뒷부분이 없는 차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량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려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견인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74년식 견인차를 구입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번호판을 기억해요. Z13728이에요. 그 견인체는 램 유닛이 달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램 견인차를 사용했죠. 램은 홈즈와 경쟁하는 회사였지만 시장에 나와 있던 유닛 수는 아주 적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트럭, 스텝밴, 밥테일, 트랙터 등 다양한 차량 때문에 그들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버드 드라이버에게서 5톤 유닛을 샀어요. 그 회사는 예전엔 유나이티드 오토크래프트였죠. 그는 24V 디젤 배터리가 달린 전동 윈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배터리가 윈치를 작동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라이트와 미디엄 작업을 시작했죠. 결국 그 견인차가 한 차량이 끼어들어 전복됐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 중 한 명은 여기서 40년 일했어요. 사실 그는 아직도 그 견인차 값을 갚고 있어요. 그가 끼어들기를 당해서 우리가 그 견인차를 전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오래된 작은 견인차 한 대만 남았죠. 그리고 저와 제 형제는 83년부터 87년까지 현재 우리가 있는 그 건물에서 운영되는 홀란백 견인차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제 형제가 거기서 버키와 함께 잘 만들어진 25,000달러짜리 장비에 4,000달러를 선불로 냈어요. 우리는 벌컨 크레들 스네처를 장착했죠. 그게 바로 오리지널 휠 리프트예요. 그 장비는 25,000달러 밖에 안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 형제가 아버지께 4,000달러를 드렸고 할부금은 7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견인차가 집 밖에서 불탔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바로 핫박스였어요. 점퍼 케이블 박스, 관련 박스가 합선을 일으켜서 유닛에 불이 났죠. 그때부터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중고 견인차 같은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질문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시작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를 헐값에 폐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를 폐기하고 바퀴도 없는 자동차까지 폐기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40대나 있어요. 그리고 그게 78대였어요. 네, 그보다 조금 뒤였어요. 네, 그때보다 조금 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85년에 견인차를 들여왔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79년 1월
그러니까 78년 말이나 79년에 페페의 견인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호세 아코스타가 페페의 견인 회사를 등록하고 처음으로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았어요. 와, 벌써 50년 전이네요. 지금 우리 회사 견인차는 몇 대인가요? 저희는 항상 계속해서 사고 팔고 있어요. 주문해 놓은 트럭도 있고 판매 중인 트럭도 여러 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거래한 견인차 딜러에게 트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대략 100대를 순환시키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정도요. 항상 10% 정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대 정도입니다. 저는 100대라 하지만 보험상으론 102대나 99대로 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도 있는데 UD 트럭에 미러 브라켓을 크롬으로 도색하곤 했어요. 우리는 FSP보다 훨씬 먼저 캐브버 트럭을 처음 구입한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간판 글씨 새기는데 $450를 냈죠. 그게 정말 큰 돈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옆면에 2인치짜리 글씨 만 새기는데 $100에서 $120 정도 썼어요. 그게 전부였죠. 회사 이름, 주소, 도시, 전화번호. 그게 $120였어요. 우리는 맞춤형 3색 에어브러시 작업에 $450를 냈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화 번호판을 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형제 펩토1이었고 펩토2, 펩토3도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산 대형 트럭은 월프 웁스 토윙에서 산 89년식 피터빌트 9호차였어요. 형이 15차를 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고 저는 펩토X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형이 11호차까지 가면 어떡하냐고 해서 이제 펩토 11로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페페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속된 번호로 페페 70까지 갔어요. 하지만 FSP가 시작되면서 제 동생이 22대의 트럭을 순환 배치하게 됐고 그걸 한동안 운영했어요. 우리는 그 트럭들을 너무 빨리 팔고 새 장비를 들여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번호판을 옮길 수가 없어서 정말 엉망이 됐죠. 하지만 제 동생과 저는 예전에 100대의 트럭을 가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항상 달리기를 생각했어요. 해변에서 팜스프링스까지 달리는 것이 꿈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그 꿈을 이뤘어요. LA 지역에서 405번 고속도로에서 멈췄다는 것만 빼면요. 우리는 계속 직진해서 유카이파 레드렌즈까지 갔죠. 제 형은 유카이파 동쪽에 있는 배드렌즈, 로모렌즈까지 확장하는 것을 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10번 고속도로로 가게 되고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는 웨스트 LA에서부터 레드렌즈까지 85마일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게 됐냐고 물어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도 남북 방향의 고속도로가 많긴 하지만 한 고속도로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구간만 보면 맞아요. 85마일입니다. 대략 85에서 88마일 정도 돼요. 알렉스, 질문 있어?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분명히 우리는 중장비 업계의 거물이잖아요. 처음 중장비를 받거나 구입한 게 언제였나요? 94년 5월 2요. 합의금을 받게 돼서 트럭을 사고 싶었어요. 저는 87년 5월 14일에 ELAC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지역 OPG 중 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그쪽에서 저희에게 연락하라고 추천해줬어요. 제가 크렌쇼 웨스트 몬타나에 있을 때 유니버시티 업 사던 캘리포니아 학생이 스즈키 사무라이에서 잠들어 저를 들이받아 85년식 견인차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형이 아버지를 도왔던 그 85년식 쉐보레 유압식으로 잘 만든 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컬버시티의 달모스 테라스 3850 3번지에 있는 브로트만 메디컬 센터에서 6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100일 호실리오. 그리고 제가 퇴원했을 때 우리는 예전 직장이었던 홀란드 벡토에서 견인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형이 75년식 포드 F600을 샀고 홈 스플릿 붐이 달린 그 트럭이 제게 배정됐어요. 저는 미디엄급 견인차에 흥미를 느끼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량 견인차를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형은 사람들이 COD라 불렀는데 항상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미디엄급과 라이트 그리고 헤비급 작업도 아주 빠르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0년 7월에 그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91년식 인터내셔널의 노마르 MD 1030을 장착했고 12,000파운드짜리 휠 리프트와 미디엄 듀티 그리고 작은 DT 360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 장비는 94년 5월까지 계속 썼어요. 미디엄 장비로 라이트, 헤비듀티 견인 작업을 주로 했지만 사실 합법적이진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견인 작업을 모두 맡겼고 그는 제가 트랙터를 견인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일부 차량은 다른 트랙터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앞에서 견인하려 했지만 그 트럭은 2단 언더리프트라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94년 5월 2 울프스 토잉의 소유주인 윌프리드 클리블랜드가 이 트럭을 매물로 내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웃기죠.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건 제가 그 트럭에 대해 그보다 더 많이 낸 것 같아서요. 저는 12만 8천 달러를 냈고 그는 12만 5천 달러쯤 냈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가 저한테 말하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말했대요. 그래, 네가 그 바보한테 제대로 한 건 했지. 그 트럭으로 완전히 바가지를 씌웠잖아. 정말 제대로 속였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 사람들에게서 야 바보야, 그 트럭을 왜 팔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뒤집었어요. 그때 페르난도 나바로가 함께 있었고 그는 그 트럭 주인이었죠. 그래서 두 명의 주인 호세와 마누엘은 25년 동안 두 명의 매니저 로렌소와 페르난도에게 운영을 맡겼어요. 페르난도와 저는 36시간 교대 근무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밤새 일하고 화요일에는 쉬었죠. 그리고 페르난도가 화요일 아침에 시작했어요. 그는 화요일 밤을 일하고 수요일에는 쉬었죠. 우리는 이렇게 5일 동안 번갈아가며 일했어요. 그리고 르네 바우티스타가 주말 근무를 맡았고 저는 한 번 교대당 100달러를 줬어요. 4번 교대에 400달러였죠. 지금도 교대당 100달러를 받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여로 지급돼요. 그래서 7번 받게 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시작한 방식이었고 함께한 개척자들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라스베이거스 등 여러 곳을 다녔고 그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트럭이 7대였을 때 제 형제가 92년 9월쯤에 따로 나갔다는 거예요. 92년 3월 17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몰랐어요. 겉으론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회사는 분열까지 2주밖에 안 남았고 거의 갈라질 뻔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 우리를 부르셨고 형이 내 빚만 1년 갚아줘 라고 했어요. 형은 아내를 사랑해서 리버사이드로 가서 하려던 일을 했죠. 그리고 형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어요. 성공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저는 이곳에 남아 형의 빚을 1년 동안 갚았어요. 이후 형이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형이 트럭이 7대일 때 1달러, 14대일 때 1달러, 25센트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2배로 커졌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수익도 2배는 아닙니다. 수입이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네, 흥미롭네요. 이렇게 많이 분화됐지만 누가 전화해 견적이 필요해요. 카메라를 견인해 왔어요. 라고 하면 여전히 그들을 끊어야 하는 게 이상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견인차 회사인데요. 저희의 주력은 대형 견인 야드이지만 거의 전적으로 중장비 견인만 하고 있습니다. 회전이나 경쟁을 위해 플랫베드 차량이 필요합니다. 세븐업 등 많은 거래처는 F150 트럭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특히 LA에서 견인 회사가 그것만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저희는 대형 차량과 랜돌 트레일러, 모든 로테이터 차량만 다룹니다. 여기 주차장에 3대 있고 4번째는 부엔테에 있어요. 랜돌 트레일러, 로우베드, 굴착기입니다. 미디엄 듀티 차량들도요. 그러면 미디엄 헤비 쪽으로 끌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헤비하게 될 줄은 예상하셨나요? 완전히 헤비급만 다루고 일반 차량은 아예 안 하는 수준으로요.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 과정을 몇 년 정도 아주 가볍게 들었는데 그 덕분에 아주 높은 수준의 수학을 배우고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 미적분학, 정역학, 동역학 같은 과목들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거기에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일자리들은 어떤 기하학적 각도나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같은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트럭 뒤에 사람이 있어야 하죠. 이 업계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주말에는 안 나오거나 아직 결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잃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걸 더 선택했을 뿐이죠. 그리고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4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마주치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이제 은퇴할 때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요. 은퇴하라고? 넌 평생 하루도 일한 적 없잖아. 저는 정말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넌 하루도 일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아픈 적도 없어요. 아플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죠. 지난 25년 동안 제가 아팠던 날은 아마 3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통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그냥 사실인 것 같아요.
당신은 병원, 의사, 치과 모두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보다 어리지만 저는 감기도 걸려요. 제 아버지가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코로나는 저한테 조심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네, 제 공부 습관도 그래요. 만약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읽으라고 하면 저는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견인 장비에서도 항상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끔 이런 요청을 받아요. 이 트랙터 트레일러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나요? 중장비 회사가 와서 돈을 받았지만 길에만 내려놓고 갔어요. 안에 둘 수 없다고 했죠. 이 사고 트럭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객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아니죠. 제가 느낀 건 요즘 견인 회사들은 훨씬 적게 일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돈은 원하지만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그게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도 맞아요. 저희는 고객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저희는 24시간 내내 최고의 응답 속도를 자랑해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저는 이 견인 회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6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런 일은 여기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근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지역에서 정상에 있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소셜미디어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많은 영상에서 10년간 출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장의 역동성 때문이죠. 당신은 정말 독특해서 우리는 슈레더라고 부릅니다. 알렉스와 저는 매일 당신과 농담하다가 결국 사무실에서 쫓겨나죠. 예전에 교회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당신은 분명히 우리를 올바르게 키워주셨고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열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신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아주 권위적이고 그 체인 내려놔, 긁지 마 이런 식으로 아주 단호하시잖아요. 그건 아코스타 집안의 특징일지도 몰라. 나는 형 매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매니는 정말 권위적이야. 그러니까 알다시피 동시에 이끌고 따를 수는 없는 거야. 어느 쪽이 될 건지 선택해야 해. 네가 주도적으로 나설 건지 말이야. 그리고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존경을 보여줘야 해. 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 네 말처럼 행동하고 행동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 간단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해. 난 실패를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해. 조, 1시간 안에 오고 $2,000를 청구했잖아. 정말 좋았어. 시간도 잘 지켰고. 자, 여기 돈이야. 나는 그들에게 지금도 뭘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 이 업계에서는 네가 약간이라도 약점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특히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견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회사에 있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는 이 지역에서 약 30개의 대형 견인 회사를 서비스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대형 견인차를 보유한 회사들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몇몇 회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한 달에 한 번 청구서를 들고 갔어. 그 회사엔 트럭이 한 대뿐이었지. 사장은 운전 3개. 잭 어디야? 형사님이 전화하셨어 라고 했어. 그 사람이 무정의로 맘에 안 들면 네가 직접 출동해 라고 말하며 사장에게 대들었어. 나는 누가 나한테 저렇게 말해주면 바로 갈 텐데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 차를 몰고 직접 출동해서 내 운전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적도 있어. 그 사람이 내 운전사나 디스패처를 무시하면 가까우면 직접 현장에 가서 견인 차량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내 차로 돌아가 라고 말해. 야드로 돌아가. 나중에 얘기하자. 사장님, 그런데 그냥 야드로 가. 견인 처리 내가 할게. AM1 TX 자격증과 모든 인준, 크레인 자격증도 있다. 기준을 네가 직접 세워야 해. 네가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남에게 뭘 하라고 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운전사들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말해줄게. 그래서 운전사 사장으로서 예를 들어 뒷브레이크가 안 좋은 프론트 로더에 대해 사장에게 말할 수 있어. 그건 정말 허술한 판단이야. 네가 그걸 높이 들어 올리거나 뒷부분을 떼어내거나 아니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할 거야. 그건 정말 허술하고 힘든 일이야. 그래서 나는 운전색에 이렇게 말해. 야, 친구, 이번에 정말 힘들고 끔찍한 일이 하나 있어. 이 일 좀 맡아줄 수 있겠어? 여기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자면 그냥 그 일 하러 가고 사장님, 그런데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 운전사가 거기서 4-5시간 갇혀 있을 때 밥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을지, 쉴 수 있을지, 다른 운전사를 보내야 할지 등에 대해 감정이나 연민이 필요해.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게 내 일이야. 내 생각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지금 61살인데
40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는다는 거야. 그게 지겨워져. 그 운전 세계는 처음일 수 있지만 내게는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정말 조심해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 그리고 나는 중장비 견인이나 어떤 견인 분야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해. 하지만 특히 중장비 견인은 드라이브라인, 에어, 다리, 단속 등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근무 시간도 그렇고 집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어 딸 생일에 원래 척이치즈에 8시에 가기로 했잖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지도 못했고 11시가 돼야 집에 갈 수 있어. 인생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건 항상 잘못되더라고. 견인 일이 딱 그런 것 같아. 나는 직원들에게 일이 없으면 전화 받기 싫으면 뭐라도 먹으러 가라고 말한다. 그게 다야. 전화 받고 싶으면 뭘 먹으러 가. 걔네가 서브웨이에서 줄 서면 내가 빨리 돌아오라고 해. 그러면 걔네가 그럴 줄 알았대. 돌아오면 이미 늦지. 거의 항상 그래도 난 적극적으로 해야 해.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듯이 대가를 지불해. 명령하지 않고 그들이 고용된 대로 따라달라고 부탁하지. 하지만 내 돈, 내가 꼭 지키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야. 페페라는 이름은 정말 대단하지. 나는 이 일을 42년 동안 해왔어. 워렌 스탠리는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국장으로서 훌륭한 본보기야. 우리가 그의 첫 180 양식 몇 개를 센트럴 지역에서 서명했었지.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홀렌백과 시티테라스 견인에서 일할 때 시티테라스는 로테이션을 안 했지만 홀렌백은 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서류 몇 개에 서명했었고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국장이 되었지. 그리고 6년 전에 CHP를 떠났어. 그래서 그는 들어와서 30년을 일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페페스 조가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이야 라고도 해. 그리고 그게 좀 창피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내 아버지를 알아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나야.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와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좀 슬퍼. 나는 시간의 아버지이자 견인차 기사야. 그냥 여기에 묶여 있어. 나는 릭 베스, 페리 슈스터, 그리고 몇몇 다른 친구들과 함께 CTTA에서 5년 과정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이 일을 1년 동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 모여 CTTA 레벨 6 중장비 자격증을 위한 그 수업들은 항상 꽉 차.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길 1년에서 5년 동안 해본 사람은 누구냐고 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5년에서 10년 넘어가면 손 드는 사람이 거의 없고 40년 동안 해온 사람 있냐고 하면 뒤쪽에 조가 있어.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면서 와, 40년이라니 무릎에 정말 힘들겠다라고 해. 그건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야. 견인 일은 정말 어렵지.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번 견인에 빠지면 끝이야.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그에 대해 말하면 그는 아직 활동 중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먼저 나가는 건 아니야. 전복 사고 처리 시 그가 시간 되거나 트럭에 있고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줘. 하지만 다른 사장님들과는 달리 그는 아직도 활동 중이야. 바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둘이 웃고 있었어. 밤 12시쯤이었지. 나는 아직 여기 있었고 너는 출동을 마치고 돌아왔어. 견인 작업이었지. 농담 아니야. 진짜야.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엔 진흙이 묻어 머리도 엉망이었어. 그래서 내가 아빠 무슨 일이야? 차 낚시라도 한 것 같아 보여 라고 말했어. 405에서 폰타나까지 견인을 했다고? 트레일러까지 끌고? 나는 연결도 안 하고 트럭 안에만 있었어. 내 기사 드라이버가 모든 걸 다 했어. 아마 그 때문이거나 금요일 밤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 아빠가 힘든 일에도 긴 전화를 했어. 그날 나는 3번이나 견인했어. 너도 3번 했어. 응, 80년대 트럭이었지. 응, 나는 너한테 한 번만 돈을 줬는데 너 나한테 빚졌어. 알겠어. 근데 나는 제대로 해야 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어. 그게 중요해. 그게 트럭들이 그렇게 유지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트럭 하나를 팔았는데 2014년식이었고 불꽃 무늬가 들어간 트럭이었어. 네이브의 로테이터. 여러분, 데이브의 로테이터 L40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송받을 때 몰랐어요. 팬더를 봤더니 엄청 반짝였다가 갑자기 무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트럭을 우리가 다시 도색했더라고요. 새 클리어 코트를 칠했고 우산이 있었는데 운전자 중 한 명이 차를 빼다 우산을 넘어뜨렸어요. 우산이 트럭 위가 아니라 반대로 떨어졌어요. 우산이 넘어지고 그날 밤 안개가 트럭 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판매를 3일 미루고 트럭을 바디샵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좌석을 덮개로 씌우거나 중고 트럭이 나갈 때나 그 특정 트럭에만 그렇게 할 거야. 팬더는 클리어로 다시 도색해야 했어.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있으니
누가 페페스가 트럭을 판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달려와야 하거든요. 내 영업사원들, 특히 포르트로 인더스트리 쪽에서 사람들이 내 트럭 장비 방식을 알아서 트럭을 원한다고 해요. 그들은 내가 트럭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 방식대로라면 누구를 모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남이 정한 사양의 트럭은 사지 않거든요. 저는 제 트럭에 내비스캔을 넣지 않아요. 그건 $3,000짜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거든요. $100 파나소닉 스테러에 USB 스틱만 꽂아 사용하면 되고 고장 시 $120로 바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된 보닛, 16인치 스테인리스 에어 필터, 그리고 13개의 추가 도 힌지까지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나가면 바람 때문에 힌지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많은 것들, 더 큰 앰프, 더 큰 에어 드라이어, 16인치나 그 이상에 맞추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더 큰 리어 엔드, 예를 들어 듀얼 23이나 46 리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디어는 슈피리어의 팻커크와 함께 나온 것들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그에게서 트럭을 8대 샀어요. 저는 퍼플 퍼밋, 7개의 라이트, 기차 경적, 풀 스네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멕시코 회사지만 백인 트럭을 가지고 있고 백인처럼 트럭을 운영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좋은 이미지죠.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들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성능과 능력도 좋아합니다. 알렉스에게 좋은 질문이 있어요. 알렉스, 당신은 타이탄 토우라는 다른 견인 회사에서 왔죠. 그전에도 다른 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작업장에서 일해봤잖아요. 알다시피 지금은 다른 견인 회사에서 온 다양한 직원들과도 자주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타이탄 토우에서 몇 년 동안 일한 경험을 들어볼게요. 다른 견인 회사와 페페스에서 일할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없나요? 저는 두 군데에서만 일해봤어요. 당연히 타이탄이 첫 번째였고 페페스가 두 번째였죠. 확실히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운영 규모가 훨씬 크고 담당하는 구역도 훨씬 많아요. 그 회사에서는 산타페 스프링스 한 지역만 담당했어요. 사나움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헌신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헌신의 정도라는 말이 정말 적절하네요. 헌신의 정도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나가서 일을 해내는 거죠.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쪽에서는 이 장비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라고 했죠. 물론 이해는 돼요. 어떤 회사들은 이제 막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쌓아오신 경험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게 돼요. 제가 여기 온 후 아버지께서 굴착기, 건설 장비, 캐터필러 장비를 구입하셨죠. 정말 유용했고 로우베드 트레일러도 샀는데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쓴 장비 중 하나일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트레일러라 거기에 모든 걸 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일이 더 쉬워지도록 다양한 장비를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가 출동할 때마다 CHP가 바로 알아보고 멋진 트레일러네 라고 해요. 이런 게 중요하죠. 점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그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낮은 트레일러 필요해. 페페 견인 서비스에 있어. 이게 필요해. 페페 견인 서비스에 있어. 이렇게 우리를 요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밸리에서 얼마나 자주 요청받았는지 아시죠? 특히 사람들이 75톤 로테이터 있나요? 라고 묻는 건 그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맞아. 크리스탈. 작은 회사들을 변호하자면, 예를 들어 네가 일했던 그 회사를 말하자면 페페스에서 더 나은 회사로 옮겨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들은 일을 덜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일 거야.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도 완벽하다 믿으면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 있잖아. 맞지? 나는 모두가 소파에 앉아 빈둥거린다고 생각해. 어떤 이는 이상주의자지만 나는 현실주의자야. 그리고 그게 내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고 내가 속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이유라고 생각해. 나한테 헛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거의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나도 해볼게, 친구. 우리 모두 시도하잖아. 그건 불가능해. 그래, 내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 아, 내가 차를 떨어뜨렸어. 아,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냥 네가 그랬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묻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거기 있는 상황들이야. 그 사람들은 전문가처럼 범죄 현장과 불에 탄 흔적까지 분석할 거야.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직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약속만 하면 돼. 나는 자주 나랑 같이 오면 새 트럭 사줄게라는 말을 들어. 알아.
최근에 떠난 사람을 아는데 2년 가까이 새 트럭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 또 다른 사람도 알아. 근처 경쟁자인데 그는 정말 항상 새 트럭을 받아. 그는 그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는 가장 최신 트럭을 에이스 기사에게 줘.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끼나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다 꿰뚫어봐. 내가 아는 전 직원 한 명이 다른 회사로 일하러 갔었어. 당연히 여기서 30마일 방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그런데 2주 만에 그 직원이 그만뒀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내 직원이 자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 그런데 그 회사는 그걸 다 꿰뚫어봤지. 그래서 나는 내가 직원들의 상사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 그 말은 나는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지. 가끔 내 차를 아무데나 주차해놨더니 직원들이 학교에 아이 데리러 가거나 은행 마감 전에 잠깐 차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 타고 가 라고 해. 누구도 남보다 우월하지 않아.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모두 같은 필요가 있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고 SUV나 집 대출금을 갚고 싶어 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싶지. 그래서 만약 견인 일을 하게 됐다면, 견인 분야에 들어왔다면 정말 행운을 빌어. 하지만 이 일은 힘들어. 근무 시간도 그렇고. 알렉스, 너도 알다시피 근무 시간은 정말 헌신이 필요해. 그래, 근무 시간이 안 좋아. 너희도 알겠지만 알렉스는 새벽 2시 영상에도 나오고 오후 2시 영상에도 나오고 토요일 영상, 일요일 영상에도 나와. 크리스마스 이브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으며. 이 일은 원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팟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내게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인박스에 이메일이 10개쯤 와 있어. 대부분 쇼를 좋아하고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쉽지 않아. 시간 투자가 필요해. 이걸 하려면 뭐 사이코는 아니지만 좀 특별한 부류여야 해. 알지, 남들과는 달라야 해. 알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 남아서 있었고 LAX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해야 했어. 내가 알렉스한테 문자했지. 헐크에서 처리할까? 일찍 올래.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처리할게. 맞아. 그래서 알렉스가 일찍 와서 처리했어. 그래도 12시간 근무는 다 해야 해. 만약 연장 근무가 생기면 우리 방금도 연장 근무했잖아. 맞아. 2시간 전에 하나 했지. 다시 와서 컨테이너 리프트 작업 후 바로 나갔어. 내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로 같은 기회를 받는다고 해. 그런데 자주 듣는 말이 페페가 또 하나 얻었네 같은 거야. 하지만 수십 년간 나는 쟤는 멍청해. 사업가로서 별로야 같은 비판을 들어왔어. 쟤는 그 2대의 트럭, 2대의 크고 무거운 트럭을 항상 세워두고만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하지. 그래서 그 트럭들이 세워져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특별히 맞춤 제작된 장비로 바로 출동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75톤 트럭에는 언더리프트가 없어. 대신 위생 서스펜션 장치가 달려 있어. 그 말은 내가 2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가진 트럭은 22피트에 60톤짜리인데 05년식 60톤 장비가 달려 있어. 그 트럭엔 모래와 뒤에 플로터가 있어. 내가 LA 동물원에 갔을 때 40톤 트럭 잇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그는 마지막 코너를 돌지 못했어. 내 60톤 트럭,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 들어가 보니 롤오버 믹서는 아니었고 윈치로 끌어내야 했어. 거의 가파른 협곡에 떨어질 뻔했지만 윈치로 해결했어. 트럭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로테이터 2대가 필요했지만 구하지 못했어. 설계는 다시 슈피리어의 팻 커크가 했어. 그리고 그 설계를 신형 유닛에도 적용했어. 트럭 맞춤 주문에 대해 말했는데 그건 추천하지 않아. 그건 견인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폭스바겐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잘 돌아. 정확히 그래.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걸 알아. 너랑 네 형제, 내 삼촌 매니까지 합쳐서 트럭이 100대쯤 됐고 부동산도 12채 정도 있지, 맞지? 더 많지만 주로 그 사람 몫이라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 견인차 야드까지 포함해서 내 질문이 있어. 아무리 원해도 형은 은퇴 안 할 것 같아. 사무실에서 일하다 생을 마칠 것 같아. 은퇴 안 할 거지? 나는 형이 은퇴하는 게 상상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정말 검소하셔서 롤렉스도 안 가지고 계셔. 2017년형 타오를 타고 다니셔. 지금 배지베드 리프터 달린 차 타고 계셔. 사람들이 가게에 오면 항상 제가 청소부인 줄 알고 주인분과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해요. 겉모습만 보면 주인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게임에 대한 사랑이지 돈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페페, 당신이 바라는 다음 계획은 뭐야? 차트 20개 더 추가하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왜냐하면 나는 성경에 대해 약간 아주 조금 알고 있거든.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
선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견인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주된 이유는 하나야. 네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늘 네가 온 거지 내가 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상황을 조금 바꿔놓지. 게다가 거래처는 시간당 $5 차이로도 너를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오늘날 견인 업계에 대해 놀라는 게 그들이 계속 하락세라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나는 우리가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중장비 견인으로는 가장 비싼 견인 회사로 여겨진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 그거에 대해 답변할게. 그래서 보통은 낮은 비용으로 엄청난 물량을 처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높은 비용으로 적은 물량을 처리할 수도 있어. 나는 우리가 정말 드물게 엄청난 물량을 처리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 우리는 때때로 하루에 24건 이 넘는 중장비 출동을 쉽게 처리하고 그만큼 비용도 아주 높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돈을 받아. 나는 품질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믿어. 싼 것은 절대 품질이 좋지 않아. 그리고 나는 어디를 가든 너도 인정받아야지 그냥 참고 받아들여질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조슈아가 고객에 대한 충성심을 언급했지.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인자가 아니야.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 수준이 있으니까. That level of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연락하면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 말할 거야. 최근 이 지역에 믹서 회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들이 돌아섰다는 걸 알았을 때 누구를 불렀는지도 알았지. 그런데도 뻔뻔하게도 고장난 서비스 유닛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휘티어 타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자 나는 믹서가 넘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전화했어? 라고 물었어. 그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비공이에요. 라고 했고 다시 묻자 우리가 여기에 전화했어요. 라고 답했어. 그는 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내가 어떻게든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나는 네 트럭을 견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 그리고 월요일에 내 전화가 폭주했어. 제발 조 다시 오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 결국 견인 일은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이야. 예를 들어 알란도푸스는 전화로 컨테이너가 비어있고 윌밍턴에서 리버사이드까지 운송해야 해요. 라고 해. 아마 $800 정도 견적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나는 내 트럭에 물건을 질질 끌지 않아요. 실을 장비가 필요하고 내릴 장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요금을 받고 전화를 덜 받더라도 장비를 망가뜨리는 걸 후회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다음 단계에 대해 물어보셨죠? 죄송해요. 제가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페페의 진화에 대해 당신의 생각에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이 제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인생에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사죠. 그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약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어요. 제가 선교 여행 중 하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보통 12일 정도 걸려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유일한 때는 1년에 한 번 주님의 일을 하러 갈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이 제 자리에 주차되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이건 고급 차량이고 보관 중인 차량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이 차량이 조 씨의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직원 중 한 명과 얘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사장님 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안 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사야 하죠? 저기 10대나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모든 견인차들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순서대로 주차되어 있어요. 서로 평행하게 주차되어 있죠. 그리고 당신은 난 그럴 필요 없어. 여기 람보르기니 10대가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희 지역에 아주 성공한 신사가 한 분 계신 걸 알아요. 그분은 제 생각엔 억만장자예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찰스였는데 에콜로지에서 일했어요. 둘 다 청바지에 울버린 부츠, 캐터필러 부츠 같은 걸 신었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면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견인 업계에 계시고 아직도 그곳에 계세요.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저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사실 그분들은 굳이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관리자나 고위직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훌륭한 관리자들이 있지만 정말 겸손하세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측정된다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광입니다. 저에겐 천국이 이런 감자에 올라 조 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롤오버 중 하나를 타고 조슈아를 따라다니면서 통을 뒤집고 다시 돌아와서 그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87년에 들어왔을 때였고 92년에 하느님께서 제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해에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겨우 4년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슈아와 5년만 같이 있다가 나도 세상을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도 없고 특히 견인업계에서 많은 견인 기사들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벌써 7년, 8년째 여기 있어요. 그는 여기 있었어요. 7년이요. 좋게 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2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갖추지 못한 성장하게 만드는 그 요소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당신과 맨이 특히 최근까지도 정말 엄청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견인 회사들을 보면 사장들이 CDO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중장비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말한 상황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도착 시간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는 아니에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죠. 형사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관리 스타일의 사장이지만 저희의 차별점은 영상에서처럼 직접 밀대 빗자루로 흙 위 기름을 쓸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만 당신은 페페예요. 알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시도 해요. 항상 지시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트럭도 운전하잖아요. 새벽 2시에 경량 견인을 위해 플랫베드 트럭에 올라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아래로 퍼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제 일이나 이런 것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유일한 이유는 제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페페스가 감당 못했다, 거절했다는 말을 듣는 건 상상도 못해요. 만약 ETA나 장비 문제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주 정부에 솔직히 말할 거예요. 110번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받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것 같았고 4시 30분쯤이었어요. 톨게이트 직원 제이슨 맥커천도 언급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남자가 강철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죠. 그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조, 네가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다음 사람은 도로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했고 110번 도로를 타서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곧 리콜이 시작될 걸 알아서 신경이 쓰여요.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걸 꼼꼼히 관리합니다. 우리는 8시에 로테이터 2대와 LAX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 8시 7분인데 너는 아직 네이세에서 출발 중이야. 게다가 그 사람은 면허증이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취소됐어. 나는 내 할 일만 했으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경 써. 네가 한 말은 꼭 지켜야 해.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좋아, 알겠어.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대략 45분 정도로 맞추려고 할게. 알렉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괜찮아?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은 거의 50년, 정확히는 42년이지만 거의 50년 가까이 이 업계에서 일해 오신 거잖아요. 페페가 오래 지속된 이유와 수많은 회사들이 금방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회사들이 수년간 생겼다 사라진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소송이 정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죠. 오늘날의 소송에서는 보험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당신이 모든 증거와 입증 자료, 모든 것이 당신 편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프리비드의 소송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은 모두가 알다시피 디젤과 비슷하며 디젤 가격도 오랫동안 올랐습니다.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많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디젤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은 회사들이 영수증의 10%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들은 갤런당 3달러일 때는 시간당 3달러를 내는 게 괜찮았지만 5달러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디젤 몇 달러 정도죠. 5.9마일당 갤런 연비로 10마일을 견인한다고 해도요. 실제로 해보면 차이는 20달러 정도예요. 통행료는 800달러인데 상업 계정은 그냥 받아요. 그런데 80달러만 청구하고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고객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물론 그들이 받아들였다면요. 저는 그냥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시도하자마자 계정 담당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조, 우리도 디젤 값을 내고 있고 타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항상 말하듯이 결국은 적자 생존이에요. 계속해서 적응해왔습니다.
항상 여기 있으면서 저는 온스타 토잉의 모 씨라는 정말 좋은 친구이자 비즈니스 멘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네가 네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 그 이유 중 일부는 말이야.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적응할 수 있고 시대에 맞춰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장비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냥 계속 일해야만 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로 신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로 알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예요. 그건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평화를 잃는 게 싫어요. 그리고 평화를 잃는다는 건 잠들 때도 함께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납치된 아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나 아내, 병들어 곧 세상을 떠날 어머니.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것들이죠. 네.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채널을 보고 존경하는 젊은 토우어들에게 당신이나 알렉스, 저를 좋아하는 분들, 이제 막 라이트 듀티를 시작해서 헤비 듀티로 가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인연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달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걸어야 하며 그 후에야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몇몇 회사들이 처음부터 대형 장비를 사는 걸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지 말고 작은 것부터 익히세요. 그리고 중형 장비를 사게 되면 그것도 익히세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능숙해져야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아주 짧았네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이건 4시간짜리 팟캐스트가 아니에요.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나눠서 하죠. 이게 성공하면 2부에 슈레더를 다시 모실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스포티파이, 애플에도 있으며 유튜브에는 영상도 있어요. 이 부에서 보고 싶은 내용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질문을 프린트물이나 노트북에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소리 지르죠? 같은 질문이요. 왜 그는 항상 화가 나 있나요? 화가 나요. 왜 그는 머리에 스컹크를 올리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꺼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하려는지 그들이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동학대를 보기 전에 이만 인사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